한양 외연곽의 작은 마을 장터에는 추수철을 맞아 내년 풍작을 비는 백성들의 잔치국과 북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흥겹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안악들은 떡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았죠.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있던 태유는 그 모든 소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답니다. 30 중반의 그는 단단한 체격과 떡 벌어진 어깨에 눈빛은 총명하고 날카로웠죠. 허리춤의 낡은 칼집은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묵직한 존재감을 뿜었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칼자루를 쓰다듬으며 시간을 보냈고 오늘도 어김없이 태윤의 옆구리엔 칼자루가 채워져 있었지요. 벌써 가을이구나. 잊을만 하면 그때가 떠오르는군. 그의 기억은 바람에 흘러갔지만 가슴엔 10년 전 불타는 마을의 잔상이 맴돌았답니다. 태윤은 3년 전 이 마을에 들어와 농부로 조용히 살았어요. 논밭에서 일하며 땀 흘리고 초가집에서 홀로 밥을 먹으며 밤이면 칼을 닦는 게 그의 일상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 없는 괴짜 무사라 불렀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칼집의 기묘한 문양은 소문의 씨앗이었어요. 저 사내가 궁에서 왕을 호위하던 제일가는 무사였다지. 안악들은 은근히 태윤을 탐하는 눈치였죠. 그는 칼날을 문지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하지만 칼날에 비친 형상은 그의 과거 기억을 떠올리게 했답니다. 왕실의 임무, 동료의 배신, 불길 속에서 사라진 아내의 마지막 눈빛. 태윤은 이를 악물며 눈을 감았어요. 다시는 사랑도 칼도 들지 않으리. 하지만 손은 칼자루를 놓지 않았답니다. 광장 반대편에서 은심이 떡 장수를 돕고 있었어요. 22의 그녀는 단정한 치마 저고리에 고운 얼굴을 가졌지만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답니다. 아저씨, 떡을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다 팔기도 전에 추수 축제가 끝나겠어요. 그녀는 떡장수에게 농담하며 웃었어요. 그러다 느티나무 아래 태윤을 보았답니다. 그의 손이 칼자루를 쓰다듬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저분은 늘 혼자서 계시네.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 심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태윤 쪽으로 다가갔지요.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호기심은 숨길 수 없었답니다. 태윤은 은심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신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피로가 묻어났답니다. 은심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저는 은심이라고 해요. 오늘 마을 잔치가 있는데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 아저씨. 아니, 나리를 봤어요. 늘 혼자 계시던데 축제 구경하러 나오신 거예요? 태윤은 그녀의 맑은 눈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그 눈빛은 잃은 아내의 초롱초롱한 눈과 닮아 있었죠. 내 일에 관심 두지 마시오. 축제 구경이나 하러 가시오.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은심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지요. 그 칼, 참 오래된 것 같아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태윤의 심기를 건드렸답니다. 태윤은 눈을 가늘게 뜨며 답했어요. 저자, 쓸데없는 호기심은 화를 부릅니다. 갈 길 가시오. 그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은심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나리, 너무 쌀쌀맞으시네. 그냥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나중에 또 뵙죠.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광장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엔 태윤의 고독한 눈빛이 박혔답니다. 태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 처자. 연희의 젊은 모습과 참 많이 닮았구나. 연희도 호기심이 많았었지. 그는 칼자루에 새겨진 상처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답니다. 그 문양은 과거 동료의 칼끝이 남긴 흔적이었어요. 그날 밤
은심은 초가집 방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와 둘이 살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 그녀는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낙이었지요. 태윤 나리,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녀는 혼잣말하며 창밖 달을 보았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그녀의 귀를 잡아 끌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린 은심은 겉옷을 걸치고 발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답니다. 그것은 태윤의 집 가까이였고 태윤의 초가집 마당 앞에는 불량배 셋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마을 외곽에서 술을 마시다 태윤이 진짜 무사인지 시험해 보려고 찾아온 자들이었답니다. 우두머리 격인 고니가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야! 괴짜 무사! 궁에서 왕을 호위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칼 솜씨 좀 보여주시지. 왕을 호위한 그 출중한 실력 좀 봅시다. 태유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어요. 뭐들 하러 온 거냐? 목숨이 아깝다면 얼른 들어가서 발이나 닦고 자거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답니다. 고니는 코웃음을 치며 다가섰어요. 이거 소문과는 다르게 겁쟁이 농부가 칼만 차고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랑 한판 붙어보자고.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겠으니 말이야. 다른 두 놈이 껄껄 웃으며 몽둥이를 휘둘렀답니다. 그 순간 은심이 마당 어귀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불량배들과 대치하는 태윤을 보고 숨을 삼켰답니다. 나리, 괜찮으신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곧 상황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 불러올게요. 은심이 뒤돌아 달리려 하자 고니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답니다. 어딜 가? 계집애! 가만히 있어! 은심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어요. 나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고니는 태윤을 보며 으르렁거렸어요. 오라! 두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이인가 본데 이 여인을 지키고 싶으면 칼을 뽑으시지. 무사 양반! 태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은심의 겁에 질린 얼굴이 달빛 아래 비쳤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엔 불길 속 아내의 절박한 눈빛이 겹쳤답니다.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늘.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허나 고니가 은심의 팔을 더 세게 틀어주자 그녀가 신음하며 비틀거렸습니다. 태윤의 손이 칼자루로 갔어요. 그 처자는 놔주고 어디 한번 붙어보자.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야수처럼 강렬했답니다. 고니가 비웃으며 몽둥이를 들었지만 태윤은 순식간에 칼을 뽑아 단번에 그의 몽둥이를 쪼갰어요. 다른 두 놈이 놀라 달려들었지만 태윤의 몸은 물결처럼 유연했고 칼은 마치 한 몸인 듯 바람처럼 불량배들의 몸을 갈랐답니다. 불량배들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고 은심은 풀려나 태윤의 뒤로 숨었어요. 그 소란에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초가집으로 몰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태윤은 칼에 묻은 피를 털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별일 아닙니다. 이자들을 관하로 넘기시지요. 그는 은심을 힐끗 보았어요. 그녀의 떨리는 어깨와 겁에 질린 눈빛이 그의 가슴을 찔렀답니다. 은심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나리,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엔 묘한 설렘이 담겼답니다. 태윤은 고개를 돌리며 답했어요. 처자. 앞으로 내 집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시오. 상황이 정리되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은심은 태윤이 불량배와의 싸움 중 몽둥이 끝에 스친 상처가 붉게 올라왔던 게 눈에 밟혔답니다. 저 상처. 그냥 두면 곪을 텐데. 그녀는 혼잣말하며 약초 주머니를 챙겼어요.
은심은 망설였지만 태윤의 고독한 눈빛을 떠올리며 다시 그의 초가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태윤의 초가집 문 앞에 선 은심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나리, 은심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태윤은 문 안쪽에서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답니다. 저자, 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또 어쩐 일이오? 그의 목소리는 피로에 젖어 있었어요. 은심은 주머니를 내밀며 미소 지었어요. 나리 얼굴에 상처봤어요. 약초로 치료해 드리려고요. 그냥 두면 흉이 질 거예요. 태윤은 눈썹을 찌푸리며 답했어요. 괜찮소. 신경 쓰지 마시오. 하지만 은심은 이미 문턱을 넘으며 말했지요. 나리, 가만히 계세요. 금방 끝나요. 태윤은 얼떨결에 은심을 막지 못했어요. 은심은 방 안에 약초와 무명천을 펼쳤답니다. 그녀는 약초를 으깨 물에 섞으며 태윤을 힐끗 보았어요. 나리, 이리 누워보세요. 금방 발라 드릴게요. 태윤은 한숨을 쉬며 은심의 옆에 누웠지요. 어찌 이리 고집이 센지. 그의 말은 투덜거림이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졌답니다. 은심은 무명천에 약초즙을 묻혀 그의 얼굴 상처를 조심스레 닦았어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답니다. 태윤은 그 손길에 눈을 감았어요. 문득 잃은 아내가 그의 이마를 쓰다듬던 기억이 스쳐갔답니다. 연희. 그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태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은심의 손길에 그만 잠이 들고 말았고, 은심은 태윤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진한 눈썹에 오뚝한 코, 두꺼운 입술이 상당히 묘하구나. 은심은 가슴이 콩닥대며 두 손에는 땀이 맺히고 있었죠. 그러다 그만 은심은 태윤의 입술에 입맞춤을 해버린 것이었죠. 태윤은 은심에게서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입맞춤을 피하지 않았고, 입맞춤이 깊어지자 그만 태윤은 은심의 저고리를 벗기고 말았던 것이었답니다. 은심은 태윤의 거친 반응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태윤의 손길에 몸을 맡겼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거칠고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양 외곽 마을을 비추며 논밭을 물들였어요. 태윤이 불량배 셋을 단칼에 제압했다는 소문은 바람처럼 마을을 휩쓸었답니다. 태윤 나리, 역시 궁의 무사였다니까. 그 칼, 임금님께서 하사를 했다고 하던데. 우물가에서 안악들은 수군거리며 눈을 반짝였어요. 태윤이 논으로 나오자 덕순네가 무명천을 들이밀며 웃었어요. 나리, 땀 좀 닦으셔요. 힘쓰셨으니 몸조리 잘해야죠. 한편 만드기 어멈은 밥상을 들고 초가집 문 앞에 놓으며 치맛자락을 흔들었답니다. 나리, 갓 지은 밥이니 드셔요. 남정네 혼자서 해먹는 밥이 아무래도 시원찮을 테니 종종 드시고 싶으면 말하세요. 호호호. 태윤은 눈썹을 찌푸리며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으니 그만 쳐다들 보시고 다들 하던 일이나 마저 하시오. 내 얼굴이 뚫어지겠소.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안악들은 까르륵 웃으며 더 달라붙었답니다. 태윤은 괭이를 들고 흙을 팠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불량배를 상대하며 칼을 뽑은 순간 10년 전의 피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답니다. 그는 연희의 미소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어요.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의 손은 괭이를 쥐며 떨렸답니다. 안악들의 호들갑은 그의 고독을 더 깊게 했어요. 그는 논을 뒤로하고 초가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은심은 우물가에서 안악들의 수다를 들으며 질투가 불타올랐어요. 안악들이 태윤에게 밥상을 내밀며 치맛자락을 흔들고 은근한 웃음과 눈짓으로 그의 시선을 끌려는 모습을 떠올리자 은심은 가슴이 답답했지요.
한 안악은 태윤의 넓은 어깨를 칭찬하며 손수 만든 떡을 건넸고 또 다른 이는 그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 끌며 농을 던졌다고 했어요. 그날 밤. 그저 실수였을까? 그녀의 가슴엔 이름 모를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은심은 태윤의 마음을 확인하러 약초 주머니를 챙겨들고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은심이 태윤의 초가집 문을 두드리자 태윤은 만드거멈 내 반찬은 안 받겠다고 하지 않았소. 나리, 저 은심이거든요. 문이나 열어주세요. 태윤은 당황해하며 은심 처자. 또 무슨 일이오? 은심은 그의 얼굴을 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답니다. 안악들이 나리한테 흠뻑들 받아 있던데. 막 밥도 지어서 갖다 주고 아주 난리라는데. 뭐 마음에 드는 안악이라도 있답니까? 태윤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처자. 그런 거 아니오. 그리고 그날 밤에는 실수였소. 미안하오. 실수라니요? 나리가 제 저고리를 획 벗겨버렸잖아요. 책임져요. 그녀의 눈빛은 떨렸어요. 태윤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말했죠. 나는 위험한 사람이오. 내 곁에 있다가는 처자가 위험에 처할 것이오. 태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를 그저 하룻밤 스쳐가는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은심은 화를 내며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태윤은 문을 닫으며 그녀의 흐느끼는 뒷모습을 보았어요. 처자 그대마저 잃을 수는 없소. 그는 칼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가슴은 은심의 맑은 눈빛에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이 광경을 마을 언덕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자가 있었지요. 태윤, 여기 숨어 있었구나. 오랜만일세. 태윤은 초가집 마당에서 칼을 닦으며 달빛을 바라보았어요. 낡은 칼날이 은은히 빛났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답니다. 어젯밤 은심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나를 하룻밤의 여인으로 생각했구려. 그녀의 환한 눈빛이 그의 가슴을 찔렀답니다. 은심 처자 내가 너무했나. 내 진심은 아니라오. 그는 칼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는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한양의 궁궐 뒷골목. 달빛이 좁은 돌담을 비추던 밤이었답니다. 연희는 태윤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태윤, 우리 늙어서도 이 골목을 함께 걸을 수 있겠지요? 그녀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답니다. 곁에서 도철이 퉁소를 불며 장난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연희야, 태윤은 무에만 출중하지. 무뚝뚝한 놈 말고 나같이 다정한 사람은 어때? 그의 웃음 뒤엔 질투가 숨어 있었지만 태윤은 그저 미소 지었답니다. 셋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지만 태윤과 연희가 결혼을 약속하자 도철은 그들의 혼인을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함께 궁에서 무사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답니다. 그때 초가집 마당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태윤은 칼을 쥔 채 고개를 들었답니다. 달빛 아래 도철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답니다. 태윤, 오랜만이군. 도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이 섰어요. 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칼집을 쥐었어요. 도철,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가 깃들었답니다. 도철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너를 수소문하여 오래 찾아 돌아다녔지. 우리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불량배를 베었다는 소문에 셋을 벨 수 있는 칼잡이가 궁금해서 왔더니 역시 태윤 너였어. 아직 칼을 놓지 않았군. 태윤은 눈을 가늘게 뜨며 답했어요. 죽기 싫으면 당장 꺼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 도철은 웃으며 한 걸음 다가섰어요. 태윤,
그때 일은 털어버리고 나와 함께 이판서 대감 밑에서 일이나 하나 하지. 일이 잘 성사되면 보상은 두둑히 해드릴게. 그의 말에 태윤의 손이 칼자루를 더 세게 쥐었어요. 기껏 한다는 말이 이 판서 밑에서 일을 해라. 오늘 끝장을 보자. 태윤은 칼을 뽑으며 달려들었답니다. 도철도 칼을 뽑았고 두 사람의 칼날이 달빛 아래 부딪혔어요. 쇳소리가 마당을 울렸지만 태윤의 움직임은 둔탁했답니다. 10년간 무술을 연마하지 않은 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도철의 칼이 태윤의 어깨를 스쳤고 그는 무릎을 꿇었답니다. 도철은 칼을 거두며 비웃었어요. 태윤, 내 실력도 예전 같지 않군. 옛정을 생각해 살려두마. 태윤은 숨을 몰아쉬며 도철을 노려보았어요. 무슨 꿍꿍이냐, 어서 배워라. 도철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은심이란 처자, 연희를 참 닮았더군. 태윤 네가 우리 일을 돕는다면 그 처자의 목숨은 살려주지. 태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은심은 건드리지 마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여인이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답니다. 도철은 품에서 두루마리 종이를 꺼내 태윤에게 던지며 말했어요.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 그 처자와 무사히 살고 싶으면 서찰을 잘 읽어보시게. 도철을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지요. 태윤은 서찰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은심의 맑은 눈빛과 연희의 마지막 미소가 그의 머릿속에 겹쳤답니다. 은심, 너마저 잃을 순 없다. 마을은 안개 속에 잠겨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답니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전 태윤은 임금의 특명을 받은 비밀 호위무사 어영청의 그림자라 불리는 직함을 가진 자였답니다. 그의 임무는 고위 관직자들의 비리를 관리하는 것으로 그 당시 이판서의 비리를 쫓고 있었지요. 이판서는 비단과 화약을 몰래 밀수하여 상인들에게 거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윤은 밤마다 밀수꾼들의 아지트를 밟으며 증거를 모았답니다. 태윤의 오랜 벗 도철도 어영청의 무사였지요. 도철은 태윤과 연희 곁에서 함께하며 늘 웃음을 주었지만 도철 역시 연희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그리하여 마음 한구석엔 쓸쓸함과 욕망이 숨어 있었죠. 어느 날 이판서는 도철을 은밀히 불러들였어요. 한양의 어두운 뒷골목, 횃불이 깜빡이는 창고에서 이판서는 도철에게 교활하게 속삭였답니다. 도철, 자네는 재능이 뛰어난 무사야. 태윤 밑에서 그림자처럼 사는 게 아깝지 않은가? 도철은 눈썹을 찌푸리며 답했어요. 태윤은 제 형제와 다름없습니다. 이판서는 미소 지으며 문서 하나를 건넸어요. 10만 냥이나 되는 어음이었답니다. 도철 자네가 먹여 살릴 식솔들이 많다고 들었다네. 태윤이 내 일을 캐는 걸 막아준다면 자네도 부와 권력을 얻을 걸세. 이것은 그 일부라네. 도철의 눈빛이 흔들렸답니다. 그는 문서를 쥐며 이를 악물었죠. 태윤을 배신하란 말씀이요? 이판서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배신이 아니라 막아달라는 것일 뿐일세. 그리고 자네에겐 다시 없는 기회일 것이야. 자네 같은 처지에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만져보겠는가? 태윤은 너무 고지식해. 그러니 자네가 그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이판서는 말을 흐리며 칼을 어루만졌답니다. 도철은 갈등했지만 욕망이 그의 마음을 삼켰던 것이었어요. 어느 깊은 밤 태윤은 이판서의 밀수 물건이 들어오는 날 창고를 덮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도철은 태윤이 그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 태윤의 집에 불을 질렀던 것이었답니다. 태윤이 불을 끄기 위해 집으로 가게 되면 그 틈을 노려 도철이 밀수 물건을 이판서 창고로 무사히 빼돌리려는 작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유는 자기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수가 이루어지는 마포 나루터로 향하게 되었고, 밀수꾼들과 밀수품을 모두 압수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태윤의 집이 홀랑 잿더미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타들어가는 집에 불을 끄기는 하였지만 연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엔 잿더미로 변한 초가집과 연희의 차가운 시신만이 남아 있었죠. 연희야! 그는 무릎을 꿇으며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연희의 얼굴은 연기 속에서도 평온했지만 그 미소는 태윤의 가슴을 칼로 베듯 아프게 했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그 순간 태윤의 눈에 도철의 칼집이 잿더미 속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았답니다. 태윤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답니다. 도철 내 놈이냐? 태윤은 도철을 찾아 어영청으로 갔지만 도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칼집을 쥐고 한양의 뒷골목으로 향했어요. 도철이 숨어 있을 법한 밀수꾼들의 은신처를 뒤지며 그의 흔적을 쫓았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그는 어두운 창고에서 도철을 찾아냈죠. 횃불 아래 도철은 홀로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태윤 자네가 여기 어찌 알고 왔는가? 도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태윤은 칼을 뽑으며 다가섰어요. 도철 아니지? 이 판서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를 배신한 거 아니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답니다. 도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들었지만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죠. 태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 판서가 날 협박했어. 그는 말을 잇다 멈추며 고개를 숙였어요. 연희가 죽을 줄은 몰랐어. 불은 이 판서 하수들이 놓았고 그 불을 보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을 했었지. 미안하다. 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분노가 그를 삼켰답니다. 죽을 줄 몰랐다. 도철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는 칼을 휘둘렀고 도철도 칼을 들어 막았죠. 창고 안은 두 사람의 칼날이 부딪히는 쇳소리로 가득 찼답니다. 태윤의 칼은 도철의 어깨를 스쳤고 도철은 무릎을 꿇었어요. 태윤은 그의 목에 칼을 겨누며 이를 악물었죠. 도철은 숨을 몰아쉬며 태윤을 올려다보았어요. 태윤아, 날 죽여라. 그의 눈엔 체념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태윤이 칼을 들어 도철을 베려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지요. 태윤아, 도철아, 우리 셋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같이 노는 거다. 바다 보이는 곳에 넓은 집 짓고 같이 말이나 타면서. 차마 도철을 뵐 수 없었던 태윤은 칼을 거두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도철,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판서에게도 전해라. 그 벌은 언젠가 꼭 받게 해주겠다고. 도철은 멍한 눈으로 태윤을 바라보다 창고를 빠져나갔답니다. 태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연히 내 선택이 옳았을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지만 가슴엔 연희의 따뜻한 손길이 남아 있었죠. 그날 밤 태윤은 한양을 떠나기로 결심했답니다. 이판서의 밀수 조직은 여전히 뿌리 깊었고 임금의 특명도 그의 어깨를 무겁게 했지만 그는 더 이상 피로 얼룩진 칼을 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태윤은 시골 마을로 낙향해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논에서 땀 흘리고 초가집에서 홀로 밥을 먹으며 밤이면 칼을 닦는 일상이 그의 삶이 되었죠. 달빛이 한양 외곽의 초가집 마당을 은은히 비추는 어느 날 밤, 태윤은 낡은 상 위에 도철이 던지고 간 서찰을 펼쳐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서찰에는 보름 뒤 마포 나루터로 들어올 밀수 품목 비단 100필과 화약 10상자가 들어오고 어디로 갖다 두어야 하는지 약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단속이 심해진 탓에 이 일을 수행하려면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고 무사로 지냈던 태윤이 적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10만 양 어음이 수결된 종이까지 들어 있었답니다. 태윤은 편지를 꽉 쥐며 손을 떨었답니다. 이 판서 여전히 교활하군. 드디어 복수의 때가 된 것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답니다. 태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소용돌이쳤어요. 도철의 차가운 말, 은심이란 처자를 살려주마. 가 귓가를 맴돌았죠. 은심의 맑은 눈빛과 연희의 마지막 미소가 겹치며 그의 가슴을 찔렀답니다. 은심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하지만 이 더러운 일을 도울 수는 없지. 그는 칼자루를 쥐며 이를 악물었어요. 임금의 특명을 받은 어영청의 그림자로서 이 판서의 밀수를 뿌리 뽑아야 했던 과거가 떠올랐죠.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심은 단단해졌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해. 태윤은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이 판서와 도철을 잡으려면 그들의 신뢰를 얻는 척하며 내부로 파고들어야 했죠. 하지만 혼자론 역부족이었어요. 그는 임금께 이 일을 은밀히 고하고 조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답니다. 태윤은 망토를 걸치고 한양으로 향하는 말에 올랐어요.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답니다. 한양의 궁궐 뒷문,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녘이었어요. 태윤은 어영청의 옛 연락책을 통해 임금께 밀서를 올렸답니다. 임금님과 은밀히 독대를 청하여 만난 태윤은 이 판서의 밀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는 종이를 임금님께 보여주고 그들을 잡아들인 계획을 함께 세우기로 한 것이었답니다. 임금은 밀서를 읽고 노여움에 떨었답니다. 이 판서가 감히 조정을 속여가며 다리 사욕에 눈이 멀어 밀수까지 하고 있었구나. 임금은 어영청의 수장 윤 장군을 불러 비밀 작전을 지시했어요. 태윤이 이 판서의 신뢰를 얻는 척하며 밀수를 하게 한 다음 그 현장을 덮쳐 모두 잡아들이게 하는 계획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판서가 개입되었다는 단서까지 함께 잡으려니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태윤은 마을로 돌아와 도철을 기다렸습니다. 도철은 태윤을 보자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답니다. 그래 태윤, 좋은 선택일세. 10만 양이면 새 삶을 살 수 있어. 태윤은 차갑게 웃으며 두루마리를 내밀었어요. 도철, 이 일을 맡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은심은 건드리지 말 것이며 나에게 10만 양의 돈을 더 줘야겠어. 수결은 너의 우두머리인 이 판서가 해주겠지. 도철은 눈을 가늘게 뜨며 답했죠. 알겠다. 하지만 10만 양을 더 주는 대가로 이번 일만 끝으로 하면 안 되고 다음 달에 있을 일까지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더 주마 수결은 물론 이 판서 대감의 인장으로 해줄 것이야. 그리하여 이 판서 대감까지 엮을 좋은 기회를 만들어 태윤은 보름 뒤에 있을 마포나루의 밀수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낮엔 논에서 괭이를 들고 농부처럼 일했지만 밤이면 칼을 갈며 작전을 되새기게 되었지요. 은심은 태윤의 굳은 표정을 보고 걱정하며 물었어요. 나리, 요즘 왜 그렇게 바빠 보여요? 안색도 안 좋아 보이고. 무슨 일 있죠? 태윤은 그녀의 맑은 눈을 피해 답했죠. 처자, 내 일에 신경 쓰지 마시오. 곧 모든 게 끝날 거요. 은심은 입을 삐죽이며 돌아섰지만 마음속엔 태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답니다. 보름 뒤 마포나루터는 안개로 뒤덮였어요. 밀수꾼들이 배에서 비단과 화약을 내리는 동안 태윤은 도철 곁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죠. 도철은 태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태윤, 이 일만 끝나면 이 판서가 널 높이 평가할 거야. 태윤은 속으로 냉소하며
칼자루를 어루만졌답니다. 도철, 오늘 이곳에서 모든 게 끝나리라. 그 순간 어영청 요원들이 안개 속에서 횃불을 밝히며 나타났어요. 네 이놈들, 꼼짝 마라! 윤 장군의 외침이 나루터를 울렸답니다. 도철은 놀라 칼을 뽑았지만 태유는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철, 내 계략은 여기서 끝이야. 태윤의 눈빛은 불타올랐답니다. 밀수꾼들은 저항했지만 어영청의 칼날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어요. 도철은 무릎을 꿇으며 태윤을 노려보았어요. 태윤, 내가 나를 속이다니. 이 판서가 너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태윤은 칼을 그의 목에 겨누며 이를 악물었답니다. 도철, 연희를 잃은 내 고통은 너로도 갚을 수 없다. 하지만 임금의 뜻이니 관아에서 죗값을 치러라. 그는 칼을 거두며 도철을 병졸들에게 넘겼어요. 이 판서가 수결한 어음과 그동안 임금님이 입수한 이 판서의 모든 악행과 함께 그들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임금님은 이번의 일로 태윤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려 하였지만 태윤은 정중히 거절하였답니다. 그리하여 태윤은 논으로 돌아와 다시 괭이를 들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농사일하게 되었습니다. 은심은 초가집 앞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죠. 날이 밤사이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태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답했어요. 처자, 고맙소. 처자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야 할 의미를 되찾게 되었소. 그의 칼은 이제 벽에 걸려 먼지가 쌓이게 되었고 그의 가슴엔 은심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새겨졌답니다. 또다시 가을 풍년제가 시작되었고 태윤은 느티나무 아래서 은심과 함께 떡을 나누며 미소 지었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가슴 한켠의 아픔을 어루어 만져주며 평생을 의지하여 살아갔다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